자, 이제 여러분들과 유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저 유체 현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 유체 현상도 마찬가지고 단순 조합, 진동이나 파동이나 이상기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우리가 법칙이나 원리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 자체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법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뉴턴의 이 법칙인 거죠. F 이퀄 ma라고 하는 이게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칙인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체가 2바디 이상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충돌 같은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운동량 보존 법칙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손 운동일 때, 그리고 또는 이게 회전 운동일 때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알고 있는 법칙,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원리들을 알고 있어요. 바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유체 현상도 다룰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단순 조와 진동 같은 현상도 다룰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진동이 파동하고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파동 현상도 다룰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유체 중에서 또 하나 이상기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체 현상도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뉴턴의 운동 법칙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물체 현상에 직접 적용을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체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체 쪽에서는 여러분들은 크게 세 분의 업적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분이 여기에는 아르키메데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또 한 분 파스칼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베르누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베르누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 분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압력과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여기 학습 내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을 배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토크 타우 이퀄 I 알파라고 하는 식 자체가 실제는 F 이퀄 MA에서 서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손 운동일 때 힘이라고 하는 거는 돌림힘, 타우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관성 질량을 뜻하는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회전 관성을 뜻하는 I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속도 A는 각가속도 알파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대응 관계를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유체 속에서 힘이라고 하는 거하고 힘에 해당하는 물리량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질량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관성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찾으면 이걸 가지고 대응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쉽게 여기 있는 유체 현상을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힘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압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관성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력과 밀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게 되면은 뉴턴 법칙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이걸 다룰 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거예요.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면 이게 파스칼의 원리나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자체는 유체 자체가 정지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수조속 또는 여러분들이 수영장 속에 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 안에 그 물 자체가 갇혀져 있죠. 이렇게 정지된 유체를 다루는 게 여기는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는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여기는 유체 자체가 이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도관이나 또는 어떤 관 같은 걸 타고 유체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런 경우를 다루는 게 여기는 베르누이 방정식 또는 베르누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 파트로 얘기를 하면은 이쪽은 정력학적인 유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동력학적인 유체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압력과 밀도, 다시 말해서 힘에 대응되는 물리량, 그리고 관성에 대응되는 물리량을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유체라고 하는 저 현상을 쉽게 기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세부 학습 내용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정지한 유체 속에
속에서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냐면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어떤 수조 속에 임의의 점에서 압력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까, 그 압력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바로 여기에서 동지한 육체 속에서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값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한번 그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상유체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유체 운동에서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연속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연속방정식은 베르니의 원리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리는 유체 현상을 배울 건데 어떻게 배울 거냐면 어떻게 다룰 거냐면 힘에 대한 데는 압력과 그리고 관성에 대한 데는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유체를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정지한 유체, 그게 이만큼이에요. 여기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리고 여기 일반적인 압력의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체가 이동을 할 때, 바로 그때예요. 그때 여기 이상기체의 운동, 그래서 연속방정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베르니 방정식이라고 이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했을 테고, 이제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세 분에 대해서는 아르키메데스, 파스칼, 그리고 또 하나 베르니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한번 찾아봐요. 이분들이 업적이나 생애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봐두면은 나중에 이런 원리 등을 이해할 때, 원리나 법칙 등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들 생각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압력과 밀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유체 현상을 논해야 되는데 왜 압력과 밀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유체 현상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압력과 밀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압력에 대한 정의와 밀도에 대한 정의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한번 지금부터 답변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 답변만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정말로 쉽게 풀려요. 답변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압력과 밀도를 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면 쉬워요. 우리가 회전운동을 이해를 할 때 그때 어떻게 논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했어요. 우리는 먼저 뉴턴의 이 법칙을 먼저 학습을 했었어요. 뉴턴의 이 법칙에서 보게 되면은 F 이꼴 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 다시 말해서 가속도의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선운동에 통용되는 물리적인 법칙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회전운동을 기술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회전운동에 타당한, 서로 합당한 대응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타당한 물리량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전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힘에 해당되는 게 회전운동일 때는 토크 타우였었어요.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M에 해당되는 게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관성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운동일 때는 내가 힘을 다해서 움직이려고 했을 때 가속받기 어려운 정도가 질량의 뜻인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회전운동일 때는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가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물리량을 찾아내면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전관성이라고 했고 또는 관성 모멘트라고 했고 기호 자체는 I로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과 그리고 관성에 대응되는 물리량을 이용을 해서 회전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단지 우리가 가속도를 논할 때 가속도 자체가 선운동일 때는 가속도로 논하면 되지만 회전운동일 때는 각도에 대해서 돌아가는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꿨었냐면 각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변화량을 뜻해서 각가속도로 정의를 했고 이 각가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량을 다시 한번 물어봐서 각가속도 알파로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전운동을 논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는 지금부터 유체를 논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똑같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힘과 반성에 대한 대응하는 물리량 자체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 또는 가속도는 우리가 지금 여기 유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유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작은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속도에 대한 텀, 가속도에 나오는 텀은 아마 손운동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에 대응되는 물리량, 그리고 또 하나 관성에 대응되는 물리량을 유체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응되는 물리량 자체가 여기에 있는 압력과 밀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손운동일 때 힘에 대응되는 물리량이에요. 그리고 밀도라고 하는 게 이게 손운동일 때 관성에 대응되는 물리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논리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압력과 밀도를 알면은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유체 현상을 기술할 수 있게 되나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먼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논리를 잘 만들어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여러분들은 유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물질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만 잠깐 확인을 하죠. 여러분들은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라고 하는 물질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잘 직관적으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체 아무거나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액체 떠올려봐요. 기체 떠올려봐요. 그리고 플라즈마라고 하는 자체는, 이 플라즈마는 우리가 이온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자하고 전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각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유체라고 하는 자체는 U자를 한자로 쓰게 되면은 여기가 흐를 U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부연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어떤 작은 입자 같은 게 이게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작은 입자 같은 것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현상을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물질의 네 가지 상태와 유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는 이 유체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 유체에서 압력과 밀도를 바탕으로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운동 방정식을 기술한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력과 밀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두 번째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압력과 밀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던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이제부터 답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여러분들은 압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압력 자체를 어디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유체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압력에 대해서 유체 쪽에서 생각을 할 때 이거 고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또는 주변에 책이 있으면 책 한 권을 손에 이렇게 들어봐요. 책 한 권을, 여기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책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냥 A4 용지 몇 장이 있는데 A4 용지를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봐요. 이렇게 잡아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책을 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손 자체가 책에 이렇게 압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손은 틀림없이 이렇게도 압력을 미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잡고 지금부터 해볼 거는 여기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봐요. 접선 방향으로 밀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책 자체가, 지금 여기는 두께를 별로 안 갖고 있어서 표가 잘 안 될 텐데, 여러분들이 책으로 해보게 되면은 측면리기라고 해서, 측면리기 변형력이라고 해서 책 자체가 이렇게 옆쪽으로 밀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책 두께를 옆에서 봤을 때 이만하다고 한다면,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면, 고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도 힘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힘을 이렇게 가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 접선 방향으로도 힘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유체일 때를 생각을 해봐요. 유체일 때 수직 방향으로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힘을 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물을 떠놓고 물을 손으로 탁탁탁탁 친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손이 틀림없이 유체에 힘을 가하고, 유체도 여러분들 손에 힘을 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유체에다가 만약에 조금 아까 우리가 측면리기 변형력 같은 그런 힘을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접선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라고 한다면, 고체일 때는 우리가 이 두께 자체가 옆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지만, 유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체일 때는 접선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지 유체일 때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수직 방향으로만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수직이라고 써있는 이 말들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그림 자체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만큼 통 안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유체가 물체에 미치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유체가 미치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압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쉬울까요? 이 식 자체를 그냥 여기 P는 A분의 F 이렇게 기억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고실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잘 안 잊어먹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압력에 대해서 어떤 사고실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압력을 이해를 할 때 어떤 사고실험 모델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갈까요? 여러분들이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을 벽에다 박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못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못은 한쪽 면 자체는 이렇게 넓을 테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끝에는 뾰족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못을 박을 때 틀림없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벽에다 대고 그리고 이쪽을 망치로 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압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뾰족한 부분은 틀림없이 이쪽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면 자체를 벽면을 뚫고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반대로 한다는 거냐면 못의 머리 쪽, 이쪽 못의 머리 쪽을 여기 벽면에다 대고 뾰족한 쪽을 망치로 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못이 벽면을 뚫고 가서 안쪽으로 박힐까요?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압력을 생각하면 쉬워요. 또는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모델로 변형을 시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압정을 떠올려봐요. 압정을 떠올리고 그러면 압정은 틀림없이 못을 조그맣게 줄여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그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압정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손으로 잡아요. 양쪽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힘을 팍 하고 가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금방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면적이 넓은 쪽은 내 손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줄 거예요. 근데 면적이 작은 쪽, 다시 말해서 이렇게 뾰족한 쪽은 내 손을 빵 하고 뚫고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또 하나 압력을 이해하기 좋은 모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듯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은 면적이 작으면은 크게 미쳐요. 하지만 똑같은 힘일 때 면적이 넓으면은 압력도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으로 만약에 압력을 누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면적이 넓은 쪽은 내 손에 별다른 영향을 못 줘요. 압력을 못 줘요. 하지만 같은 힘이라도 면적 자체가 작으면 날카로우면 틀림없이 내 손을 빵하고 뚫고 들어가요. 큰 힘을 가할 수가 있어요. 큰 압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힘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면적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면적이 넓으면 압력을 별로 못 줘요. 하지만 면적이 작게 되면 작게 될수록 큰 압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자, 그럼 몇 시까지 해봤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가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언뜻 생각하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벡터고 그리고 여기는 그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니까 그래서 압력도 벡터가 아닐까 생각할지 몰라도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에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힘은 뉴턴이니까 뉴턴일 테고 그리고 면적은 미터의 제곱일 테니까 미터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단위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SI 단위를 썼을 때 압력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 근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파스칼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파스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밑에 이 말은 여기 있는 압력을 우리 말로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당 작용하는 수직 힘이 되는 거예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 이 힘 자체는 수직 방향의 힘인 거예요. 자, 그렇게 압력 자체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압력에 대해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사고실험 모델을 이용해서 잘 한번 정리들을 해놔요.
바로 이 압력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 유체 운동을 기술을 할 때 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응되는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압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밀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밀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놓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또 하나, 밀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밀도의 정의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기후 자체를 로로 써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질량이에요. 이쪽에 보면은 부피예요. 그러니까 밀도의 정의는 질량을 부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사무실험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잘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해도도 훨씬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밀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기호 자체가 여기 보면은 질량 자체로 정의 자체가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논하면 되는데 이 질량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천칭을 이용해서 논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갔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어떤 상상을 하는 거냐면 어떤 서로 다른 물질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이 두 물질은 서로 밀도가 달라요. 밀도가 다른데 무게가 만약에 서로 같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틀림없이 밀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게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우회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두 가지 다른 물질이 있는데 근데 서로 밀도는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부피를 서로 같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밀도가 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밀도가 작은 쪽에 부피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밀도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이라고 하는 여기 질량에다가 중력가스도 G를 곱하면 무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무게라고 한다면 여기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게 부피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는 천칭관계 실험을 그대로 이렇게 기후 처리해두면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밀도에 대한 이 물리량은 스칼라량인 거예요. 그리고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일 테고 그리고 부피니까 미터에 3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밀도의 정의인데 이거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요식인 거고 요식에 대한 의미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 밀도에 대한 것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꼭 한번 잘 이해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 밀도에 대한 개념을 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건 거죠. 이 밀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유체역학에서는 저게 반성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공기 중에서 100m를 달릴 때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100m를 달려요. 어느 쪽에서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틀림없이 공기 중에서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물속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물속에서 늦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은 물속에서 달리려면 저항을 더 많이 받죠? 그렇죠? 저항을 틀림없이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저항 자체가 우리가 공기하고 물을 비교를 했을 때는 물속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밀도가 저항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항은 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반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F 이퀄 M에 의해서 M이라고 하는 자체가 질량완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질량완성에 대응되는 양이 유체 속에서는 밀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다라고 보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기 압력이라고 하는 거 사무실 모델을 정해요. 모시나 압정을 정해서 여기 압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밀도라고 하는 이쪽을 천칭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사무실험 모델하고 여기 의미만 이해를 하면은 이쪽 부분은 정말로 산수밖에 안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이해들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힘하고 압력에 대한 기호에 대해서 신경을 써놓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구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놔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즈 H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보면서 저게 어떤 개념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추측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실험 모델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험 모델 자체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봐서 이해를 했겠지만, 이만큼 자체는 지금 수조인 거예요. 수조. 물을 담아놓는 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는 지금 대기하고 물 사이의 경계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유체하고 물체는 정적 표현 상태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유체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 유체는 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유체는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체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물체를 이것처럼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 자체는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정적 표현 상태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아래로도 안 움직이고 좌우로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점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임의의 점에 이렇게 고정돼서 정적 표현 상태에 있는 중인 거예요. 바로 이런 조건 내에서 우리는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먼저 의미부터 먼저 이해를 할게요. 이 의미 자체가 여기에 있는 요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식을 보면서, 여기 식을 보면서 여기 있는 의미 자체를 제가 읽어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들을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제한 액체의 내부에서 깊이가 h인 지점의 압력 P는 압력이 P0인 지점보다 로지 H만큼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뜻을 보면서 대강 이해가 가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은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여기서 로즈 H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제 로즈 H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그때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기호로는 U를 썼었어요. 위치 에너지 자체가 어떻게 표현됐었어요? 이게 M, G, H였죠? 그쵸? 바로 이 개념하고 여기에 있는 로즈 H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서로 등가의 개념인 거예요. 서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여기까지 유도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를 어떻게 유도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먼저 좌표를 잡고, 좌표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잡겠대요. 그리고 나서 이 물체는 지금 질량을 그냥 여기서 보면은 M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질량은 M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힘을 찾아야 되겠죠. 힘은 지금 이 물체에 미치는 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체 속에서 서로 수직 방향으로 미치게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접선 방향의 힘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접선 방향의 힘은 없고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 힘은 여기서 보면은 수직 방향이니까 여기도 받을 테고 이쪽도 받을 테고 옆면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옆면도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옆면의 힘은 그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옆면의 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나 이쪽에서 반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 면에 수직으로 미는 유체의 힘 또는 압력 자체는 서로 같아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면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힘에 대한 논리가 이해갔죠? 그리고 힘은 이렇게 미칠 거예요. 틀림없이 이 물체가 질량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에서 물이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F1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는 여기에서 보면은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힘을 우리는 F2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은 여러분들 이해가 갔죠? 중력이 있고 누르는 힘이 있고 받치는 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힘 자체는 하나, 둘, 세 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힘은 이제 벡터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그 방향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우리는 네퍼스라고 하는 자체는, 알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방향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좌표를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는다면 F2는 플러스고 두 개는 마이너스 방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F2 이렇게 떠받치는 힘, 거기에다가 F1 그리고 NG 중력은 서로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MA를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조건이에요? 이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정적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니까 그냥 이쪽을 0으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뉴턴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드디어 운동 방정식을 세웠네요. 그러면 입식까지 찾았으면 직제를 다 찾은 거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눌리전개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유체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힘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바로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떻게 됐었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P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됐었죠.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바로 그 식으로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가 F2니까 여기는 압력을 P2로 쓰고 그리고 면적은 만약에 아래쪽 면적을 A, 서로 면적이 같으니까 여기도 A라고 한다면 면적을 A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F1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은 P1일 테고 그리고 면적은 A일 테고 방향이 반대이니까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이 점은 뭐예요? 여기는 중력인 거죠. 그러니까 질량을 아까 대문자 m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물체의 질량이에요. m이라고 했으니까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는 없으니까 여기는 0으로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시까지 이렇게 논리가 이해가 갔고 그 뒤는 우리가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P2점에서 이 점에서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위식에서 이쪽으로 다 넘겨준 거예요. 여기 1과 여기 P1과 여기 MG를 이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에서 볼 때 우리가 관점은 뭐냐면 압력을 구하고 싶은 게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 면적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면적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P2는 P1 플러스 여기 면적을 나눠주게 되면은 A분의 MG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유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식에서 이 식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잠깐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렇게 바꾼 부분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바꿨어요? 이 부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바꾼 거냐면 중력가속도 G는 여러분들이 중력가속도 G로 그대로 써줬다는 걸 알 거고 왜 이만큼 부분이 여기하고 M하고 같냐면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압력일 때는 유체일 때는 관성에 해당되는 텀이 뭐라고 그랬냐면 밀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밀도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부피로 나눠주면 됐어요. 그러면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면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준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왜 부피냐면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3차원이잖아요. 근데 3차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2차원에다가 1차원을 곱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면적 2차원에다가 여기 길이, 요 피차 여기를 1차원으로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만큼 자체는 지금 요 물체 자체의 부피가 될 거예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여기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A라고 하는 면적 자체를 이렇게 없앤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압력에 대한 일반적인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논리전개를 해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우리는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운동방정식을 기술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을 차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논리전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F 이퀄 MA에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압력과 관계되는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유체 속에서는 밀도에다 부피를 곱해주는 텀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식을 이용해서 힘을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텀으로 바꿨고 여기 질량을 밀도에다 부피를 이만큼의 부피를 곱한 텀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금방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이쪽 식 자체를 우리가 조건에 맞게 이렇게 바꿔준 것 뿐이에요. 이쪽이 일반식이에요. 그럼 여기 조건 자체는 뭐냐면 여기에 y1이라고 하는 자체를 0으로 놨다라고 하는 요만의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체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기준점 0이었었잖아요. 근데 y1을 0으로 놨다라고 하는 자체는 이 물체를 이렇게 놨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물체 표면이 어디하고 접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접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고 실험 모델을 약간만 변형시키면 이쪽은 쉽게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호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y1 자체를 0으로 놓으면은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끌어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놓게 되면은 그때 P 안에 비치는 압력, 바로 여기에 비치는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대기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 압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y2라고 하는 자체는 이 선체, 물체의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만약에 h라고 놓는다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0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를 h라고 붙였을 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써준 거예요. 좌표기에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렇게 써준 거고, 그리고 우리가 P2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굳이 P2라고 안 쓰고 이쪽을 대기압으로 이렇게 놨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압력,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압력 P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P2라고 하는 자체는 P로 놓기로 했으니까 여기 10 자체가 P가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기 P1이라고 하는 자체는 P1은 대기압으로 놓기로 했으니까 대기압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로즈는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로즈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Y1이라고 하는 자체는 0점으로 올렸으니까 0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Y2라고 하는 자체는 Y2는 지금 마이너스 H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H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이 부분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그 거리, 얼마나 깊이 들어갔나 하는 그 거리에만 이렇게 비례하게 돼 있어요. 비례해서 더 커진다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고, 그리고 여기 제가 대기압 하잖아요. 대기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단위 자체는 파스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대기압의 크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식 자체는 꼭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유도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두 사고 실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의미 자체도 한번 붙여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MGH 포텐셜이기 때문에 여기 높이에만 비례하는 텀이에요. 여기는 깊이에만 비례하는 텀인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쪽은 뭐냐면 파스칼의 원리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기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고실험 모델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가한 모든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체를 통해서 모든 면에 고르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파스칼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파스칼의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유협 지렛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동차 고치는 정비소에 가서 보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힘은 작지만 작은 힘을 가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이동한 거리는 작지만 큰 힘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유압지렛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압지렛대까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서 파스칼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걸 적용을 시켜서 여기 정말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편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생각들을 해봐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파스칼의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어떻게 사고 실험을 하면 이 부분 자체가 쉽냐면,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치압을 생각을 해보세요. 치압, 칫솔질할 때 쓰는 그 제약들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치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손으로 잡고 나서 여기를 압력을 가해서 눌러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될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치압이 나올 거예요. 이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파스칼의 원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했던 이 사고 실험 모델하고 여기에 있는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정의를 서로 결맥을 시켜서 한번 스스로 이해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이해들 했어요? 잘 적용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문구를 읽어보면 갇혀있는 비압축성 유체 가해지는 압력은 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누르는 게 이게 압력일 거예요. 그리고 갇혀져 있는 유체는 치약 튜브 안에 들어있는 치약일 거예요. 그리고 치약은 지금 치약 튜브 안에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용기 또는 그릇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어디에 압력을 미치는지 보죠. 그 압력 자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유체를 담고 있는 그릇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유체의 모든 부분은 치약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자체는 치약 튜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치약을 이렇게 손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가한 이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치약을 통해서 모든 면에 고르게 전달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의 표면까지도 고르게 전달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치약은 왜 나오나요? 치약은 이쪽에 뚜껑을 따놨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열려 있으니까 바로 그쪽으로 압력 때문에 밀려 나오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거를 기호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고 실험 모델을 들어보죠. 그 실험 모델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그릇이에요. 여기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용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안쪽에 여기에 비압축성 유체가 있다라고 볼 거예요. 조건 자체는 비압축성 유체예요. 압축성 유체가 이렇게 들어있고 우리는 지금 요 점에서의 압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만큼 부분하고 그 높이차를 H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유체하고 지금 요만큼 부분 여기하고는 이게 유체의 표면이 아니라 유체하고 공기의 표면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피스톤이 있는 거예요. 피스톤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여기를 이상적인 피스톤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갔죠? 이해갔죠? 그게 여기에 있는 갇혀있는 비압축성 유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외력을 가할 거예요. 외력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먼저 물체를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때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서의 압력은. 자, 그러면 틀림없이 그때의 압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봤을 때 이만큼 부분은 여기는 어떤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저하고 앞에서 유도했던 식인 거죠. 뭐냐면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바로 그 식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에다가 지금 벽돌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올려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압력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 변화를 이렇게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다른 어떤 물체를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고 한다면 벽돌을 더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다음 식은 요즘에서의 압력의 변화를 P'이라고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대기압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로즈 H라고 하는 깊이에 따라서 압력은 증가를 할 테고 그리고 이만큼 압력에다가 다시 또 이만큼이 더해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이만큼이 더해지는 텀으로 써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시험 조건을 이해갔죠? 그러니까 시험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용기가 있고 닫혀져 있는 유체를 만들어요. 이 유체는 비압축성 유체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점에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계속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여기에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실험인 거예요. 그 실험을 지금 이렇게 기호 처리를 해서 쓴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의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이 압력의 변화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P'에서 P를 빼주면 되겠죠? 이 압력의 변화가 될 테고 그러면 여기 대기압 없어질 테고 이만큼 부분 없어질 테고 여기 없어질 테고 남는 건 이만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때 치약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이 자체는 우리가 유체를 통해서 모든 면에 고르게 압력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이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실험에 대해서 이 실험적 모델을 이해를 하고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만큼 논리전개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로즈 H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놓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는 여러분들 보고 양쪽은 똑같기 때문에 없어져요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물체를 위에다 올려놔도 이만큼 값하고 여기 값은 변하지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논리전개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단지 산수를 빼서 지운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대기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로즈 H라고 하는 이 부분도 과연 복도를 더 놨을 때, 물체를 더 놨을 때 여기가 변하지 않고 같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물체를 더 올려놨을 때 로라고 하는 이 압력 자체는, 밀도 자체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상적인 유체예요. 그 조건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유체 자체는 지금 밀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G라고 하는 중력파 속도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험 자체를 했을 때 여기가 밑에 있는 이 행성 자체가 지구였으면 지구, 화성이었으면 화성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G도 중력파 속도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H라고 하는 자체도 바뀌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가 안쪽으로 눌려서 H라고 하는 이 거리가 변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문제 조건에서 비압축성 유체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기 H라고 하는 길이도 바뀌지가 않아요. 밀도도 안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식 자체가 약분될 수가 있다, 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산수도 그냥 빼서 이렇게 논리전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로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은 유체를 통해서 모든 면에 모르게 이렇게 압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서 이 부분까지 다시 넣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자체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유압지렛대를 넘어갈게요.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고치는 곳에 가보게 되면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거기 지렛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압지렛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유체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유체가 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도 피스톤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서 여기를 힘을 가해서 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쪽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를 작은 힘으로 먼 거리를 밀었어요. 작은 힘으로 먼 거리를 밀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거리는 조그맣게 이동하지만 큰 힘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밀어도 자동차가 들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유압지렛대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힘으로 먼 거리를 유체를 이동을 시켰을 때 이만큼 부분,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 부분하고 이 유체 자체가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틀림없이 이만큼 부분, 여기 B급체 이만큼 부분 자체가 서로 여기가 부피가 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체를 밀었을 때 이만큼 없어진 부분이 쭉 하고 밀려갔어요. 이만큼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밀어올릴 때 쓴 유체량과 서로 같을 거예요. 그쵸? 바로 그 부분을 또 하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일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먼저 압력 변화 그리고 부피 변화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왜냐면 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보면은 힘과 거리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력 변화를 통해서 힘을 구하고 그리고 부피 변화를 통해서 여기 있는 거리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식을 넣어서 나중에 결과 자체가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면적으로 나눠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압력의 변화는 F1으로 밀었을 때의 힘을 여기 A1이라고 하는 이만큼 작은 쪽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이쪽은 F2로 이렇게 가해진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큰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F2라고 하는 나중 힘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과 면적의 비율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피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3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1차원을 나눠서 곱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면적, A1의 면적에다가 그러니까 이 작은 면적을 먼 거리를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부피를 하나 써놓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작은 거리를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쓴 거죠. 여기가 D2에다가 A2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런 식이 이렇게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에 지금 제가 빗금칠은 이 부분 사이에 서로 부피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D2 입장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D1에다가 연속의 비율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값자체를 여기다 F2에다가 값을 넣고 D2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A1 약분되고 A2 약분되게 되면은 여기는 F1, D1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체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처음에 한 1하고 나중에 1한 1 자체는 서로 같다고 하는 이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1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한 1이나 사람이 처음에 여기를 한 1이나 여기 유체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들어올린 이 1이나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결과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힘의 효율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두 식이 같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좀 전에 제가 말을 설명을 했듯이 작은 힘을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했어요. 그랬을 때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작은 힘을 가지고 D1은 먼 거리죠. 작은 힘을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을 했을 때 이쪽 식에서 보면은 여기는 D2 짧은 거리죠. 짧은 거리를 이동을 했지만 여기 F2라고 하는 큰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양쪽이 2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힘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은 힘을 가해서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유체를 이용을 해서 그렇잖아요. 예, 파스칼의 원리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스칼의 원리하고 여기 유압질이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식을 다시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해요. 치압을 생각을 하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이 피스톤 문제 이걸 생각을 하던 여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가 유체를 통해서 모든 면에 고르게 전달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유압질이대라고 하는 이 사고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요. 이걸 가급적이면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요.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의 크기 그리고 거리 그리고 이쪽도 거리 힘의 크기를 한번 그려봐요. 그래놓고 여기 1이라고 하는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 사이 이동하는 거리와 힘 사이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1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동거리는 짧지만 큰 힘을 발현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스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해봐요. 생각들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여기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한번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먼저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물체가 유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기게 되면은 부력을 받게 되는데 그 부력의 크기는 물체에 의해서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아르키메데스 일화를 볼게요. 이 일화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 일화의 내용은 이래요.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 자체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소문이 돌잖아요. 어떤 소문이 듣는 거냐면 그 왕관을 만들 때 순금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물질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왕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왕관을 주면서 이 왕관 속에 과연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또는 섞여 있지 않은지를 구별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그 왕이 아르키메데스한테 준 임무였었잖아요.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지. 물론 여기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 거냐면 왕관을 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왕관을 녹여보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목욕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흘러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 하면서 뛰쳐나왔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그 순간이었었잖아요. 바로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왕관 얘기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체가 두 개가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순금으로 된 왕관이 있고 하나는 순금에 불순물을 섞은 왕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두 개의 물체를 저울에다 달았을 때 질량이 만약에 같다라고 봐요. 두 개가 질량이 같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질량은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밀도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 순금하고 순금이 아닌 물질이 섞인 쪽은 밀도가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또 올린 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바로 밀도 때문에 부피도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압력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밀도라고 하는 걸 배울 때 밀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천칭 실험을 했었어요. 그 천칭 실험을 했을 때 만약에 무게가 같은데 밀도가 다른 두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부피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밀도가 큰 물질이 있다면 무게가 같으려면 부피가 작을 거고,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무게가 서로 같으려면 부피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깨우친 거는 바로 그거를 물속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부피차가 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밀려나가는 물의 양은 서로 다를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논리가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부력의 원리라고 하는 자체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돼요. 여기에 밀려난 유체 무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는 우리가 기호를 W로 쓰잖아요. 그리고 무게는 질량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요? 중력가속도 주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 실험을 해보죠. 어떻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수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조에 물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다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수조에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이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흘러 넘친 물을 다른 용기에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면 부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흘러 넘친 물의 무게하고 같은 거예요. 누가 받는 부력이? 여기에 들어간 물체가 받는 부력이 바로 이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호 처리를 하나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무게로 쓸 때는 W로 이렇게 쓰지만 근데 부력이라고 할 때는 보이언트 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를 쓸 때 보통 힘은 F로 쓰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부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의미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B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호를 F 그리고 조그만 손자로 B자를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언트 포스에서 아 이거 부력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리고 이 부력 자체는 mg가 되는 거예요. 이때 m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 때문에 물체의 부피 때문에 밀려난 물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죠? 바로 그 식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기 m이라고 하는 자체는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거나 부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로지 V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력을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논리 전개를 한번 해봐요.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이해들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이쪽 로지 V라고 하는 이 식 자체는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유도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하나의 물체를 이렇게 들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정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유체도 움직이지 않고 물체도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가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점, 여기 물하고 공기가 만나는 이 점을 0점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위쪽 표면을 여기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이만큼 거리를 y1이라고 잡고 y1이라고 이렇게 잡고 아래쪽 이만큼 거리를 여기를 y2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니까 요점이 0점이 되는 거고 이만큼 깊이를 여기를 y1 그리고 여기 이만큼 깊이를 y2라고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래놓고 우리가 이 물체에 받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물체 자체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F1이라고 할 때고 아래쪽에서 떠받치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F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물체의 면적 여기는 A라고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뉴턴 방정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를 우리가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관계는 F2-F1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체 문제에서 어떤 값하고 같아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PA로도 쓸 수가 있어요. 압력에다 면적을 곱해주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면적 자체는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면적으로 묶어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F2-F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만큼 여기를 P2-P1에 그리고 가로로 묶었어요. 그리고 면적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해서 이제 힘의 입장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그리고 힘의 입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면적과 압력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식을 유도를 했냐면, 깊이에 따른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P0 플러스 어떻게 됐었어요? 루지 Y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P2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P0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루지, 여기는 Y라고 하는 길이인데 길이를 여기 윗면까지를 Y1이라고 했고 아랫면까지를 Y2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Y1 더하기 Y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루지 Y1 플러스 Y2가 될 거예요.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F2라고 하는 자체, F1이라고 하는 자체, F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빼줘야 되겠죠? 빼기가 이렇게 있고 가로에, 그리고 대략 여기 P0에 그리고 플러스 루지, 여기는 Y1이 되는 거죠. 그리고 P 자체가 이만큼이니까 여기는 Y1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압 나쁜 데서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답이 없어져요? 루지 Y1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거는 어떤 게 남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봐요. 그리고 쉬워요. 그리고 남는 값은 분모를 중심으로 여기가 루지 Y2의 A라고 하는 면적이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끝에 있는 두가 Y2라고 하는 이만큼 깊이 Y2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 그거는 뭐하고 같아요? 이거는 부피하고 같는 거죠. 같은 값인 거죠. 왜냐면 여기 길이에 대한 차원에다가 면적에 대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부피하고 같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V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분모에 루지 V가 되는 거죠. 바로 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유도를 할 때 어떤 상부실험 모델을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는 요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 그리려면 이렇게 수조를 만들고, 그리고 물을 만들고, 그리고 이 물은 정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 물체는 지금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수면을 M이라고 잡고, 그리고 윗면까지 거리를 Y1이라고 잡고, 아랫면까지를 Y2라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힘 자체가 F2-F1이기 때문에 이거를 쭉 전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한번 유도해보면 여기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게 원리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여기는 완전히 잠긴 경우하고 일부 떠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도 쉬워요. 완전히 잠긴 경우라고 하는 자체는 이 두 가지 경우인데, 그런데 여기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부력은 아래쪽에서 여기를 떠받쳐서 띄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중력은 가라앉히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준점이 0이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이 플러스냐면 부력 쪽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중력 쪽을 마이너스로 부호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F의 B라고 하는 부력에서 빼기 F의 G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여기가 어떤 값을 쓴 거냐면 밀도에 대한 개념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 루지 V라고 했었잖아요. 루 G V 꼴인 거예요. 그리고 U자가 붙은 건 이건 뭐냐면 물체예요, 물체. 그리고 F자가 붙은 거는 유체인 거예요. 여기는 오브젝트에서 물체인 거고, 여기는 F라고 하는 자체는 플루이드에서 F인 거예요. 유체라고 해서 F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부분을 비교를 해서, 여기 밀도를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유체의 밀도와 그리고 유체 속에 든 물체의 밀도를 비교를 해서 이 물체 자체의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 하는 걸 알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식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면 이걸 간단하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전개를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물체의 밀도가 더 크다고 봐요. 만약에 유체보다
유체보다 물체의 밀도가 더 커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물속에다가, 이게 물이에요. 물속에다가 여기 돌을 넣은 거예요. 돌을 넣게 되면 틀림없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을 거잖아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물속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풍선을 넣었어요. 풍선을 넣게 되면은 이 풍선 자체는 위쪽으로 뜨려고 할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기가 좀 풍선이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물이 공기보다 밀도가 클 거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 물체는 위쪽으로 뜨려고 할 거예요. 바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여기서 그랬잖아요. 유체에 전부 담기다, 전부 또는 부분이 담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분이 잠겼을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분이 잠겼다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가 수면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잠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중적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때 부력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 중력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하는 중력은 서로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 자체를 이렇게 부력하고 그리고 중력 자체가 서로 같다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로즈 V고 이쪽도 로즈 V인 거죠. 단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입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옮겨봐요. 여기를 이렇게 옮기면은 로 제로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거냐면 물체의 밀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나무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나무의 밀도인 거예요. 그리고 V라고 하는 자체도 이만큼 V가 옮겨오면은 나무의 이만큼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이렇게 옮겨보면 알아요. 그리고 지금 로 G, V에서 중력 가스도 G는 서로 약분 돼서 없어졌다고 보면 그러면 이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보게 되면은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부력을 뜻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옮겨두면은 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유체의 밀도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DF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만큼 부분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여기 이만큼 물이 잠긴 부분, 이 잠긴 부분이 밀어낸 부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 자체가 잠기면서 이만큼 부분이 물이 밀려서 나갔을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의 부피를 이만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식 자체에서 조금 아까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부력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였었어요? 이쪽이 중력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로지 V라고 하는 이 식을 쓸 건데 우리가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부력 쪽에서 보면은 로라고 하는 자체는 유체 밀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G는 중력 봤을 테고 그리고 저 V라고 하는 자체는 좀 전에 말했지만 이만큼 잠긴 부분이 밀어낸 부피가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호를 V에다가 DF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중력하고 같아야 되죠. 근데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도 지금 요 식에 의해서 로지 V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로지 V로 이렇게 썼을 때 로라고 하는 자체는 이번에는 물체의 밀도인 거고 그렇죠? 물체의 밀도인 거고 그리고 G라고 하는 자체는 똑같을 테고 그리고 V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모자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G는 약분되고 부피는 부피끼리 밀도는 밀도끼리 양쪽으로 항을 이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불의 원리라고 하는 이 도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체가 완전히 잠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고 다시 말해서 밀도에 따라서 물속에다 돌을 넣나 아니면 물속에다 풍선을 넣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물체 자체가 반만 잠겨 있을 때 그쵸? 여기 잠겨 있을 때를 이렇게 부피하고 밀도사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예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꼭 한번 쓰면서 해봐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때 눈으로 쳐다보지를 말고 그걸 꼭 한번 따라서 써봐요. 써보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그냥 듣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보거나 해서는 거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금 지나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다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고 실험 모델을 만들고 이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찾아서 논리전개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 금방 이해를 하고 금방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베르누이 원리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사고 실험 모델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직접 한번 그려봐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 여기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죠.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베르니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유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이거 엄청나게 잘할 거예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베르니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유도를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 거냐면 우리가 회전 운동을 배울 때도 강체라고 하는 조건을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물체를 이제 크게 만들어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로 제시했듯이 물풍선에다가 풍선에다가 물을 넣은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 풍선 자체가 물 때문에 출렁출렁 해가지고 우리가 다루기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 운동을 다룰 때 이거를 강체로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체라고 하는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는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적인 물체를 생각을 해놓고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회전 운동을 기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을 다룰 때도 지금 어떤 걸 가정을 할 거냐면은 이상유체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상유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정의가 된 개념인 거냐면 이거는 밀도가 균일한 비압축성 유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거는 밀도가 균일한 비압축성 유체로서 운동에너지 자체가 보존되는 그러한 이상적인 유체를 우리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 유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베르니 방정식을 이렇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이상적인 유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쓴 부분, 여기를 우리가 유관이라고 하는데, 유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흐름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작은 입자들이 쭉 하나 흘러가는 그런 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유관 속에 지금 이상적인 유체가 이동하고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드디어 이제 유체가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동을 하는 그 유체는 이상적인 유체인 거예요. 이상적인 유체라고 하는 자체는 밀도가 균일하고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를 말하는 거예요. 밀도가 균일하고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점성이나 마찰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에너지 자체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바로 여기 흘러가는 이렇게 이동해가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해가는 유체에 대해서 기술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여기서 기술하는 게 목적인 거냐면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높이도 이렇게 달라요. 바로 이런 조건 내에서 일반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단면적도 다르고 높이도 다른, 이렇게 높이도 다른 이런 조건 내에서 우리는 속도하고 높이라고 하는 관계가 속도라고 높이라고 하는 관계가 압력과 도대체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하는 걸 다루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압력이 있고 속도가 있고 높이가 있어요. 높이 또는 고도라고 해요. 바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다룰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봐야 될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초기 조건을 이해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쪽 유관에 이렇게 흘러가는 유체가 이상유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이상유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좀 더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서 잠깐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여기 보면은 이상유체라고 하는 거에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할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자체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면 쉬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상유체라고 하는 자체는 정상 흐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비압축성 흐름, 또 하나 비점성 흐름, 그리고 비회전성 흐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회전성 흐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물이 흘러가는 모델을 생각을 할 때 물이 돌 같은 걸 만나게 되면 거기서 맴돌이 현상이 있잖아요. 또는 기체가 뿜어져서 날아갈 때 그 기체가 이렇게 맴돌이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건 고려하지 않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점성이라고 하는 자체, 점성이라고 하는 게 유체일 때는 실제는 마찰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성 같은 것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점성 있는 유체는 여러분들이 꿀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겠죠. 꿀 끈적끈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쏟아부어도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건 고려하지 않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압축성
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체는 압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상 흐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상 흐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체 속에서 어떤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 속도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걸 유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선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왜냐면 속도, 여기 임의의 점에서 속도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유체가 흘러가는 동안에는 이 유선의 모양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이상유체를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흘러가는 유체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유체 동력학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상유체의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유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 유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보면은 입자가 흘러가는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자를 여러분들이 정해봐요. 그리고 그 하나의 입자를 쭉 시간이 변하는 동안 추적을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우리가 이거를 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선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제 이런 유선이 있을 때 여기에서 유체의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그 방향에서 접선 속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점이라고 한다면 요점에서의 이렇게 접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체의 밀도라고 하는 자체가 속도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는 지금 보면 이쪽이 더 높죠? 단면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이 소하게 돼 있어요. 이쪽이 밀하고 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체는 이쪽에서 속도가 더 빠르고, 이만큼 나왔을 때 이렇게 흘러간 후에,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밀도가 이렇게 수해진 후에는 여기에는 속도가 더 작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점을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유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선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뚫고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건이 쓰일 때 여기는 또 다른 논리가 하나가 쓰여요. 그건 뭐냐면, 하나의 유선이 두 개로 갈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지도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유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배울 때 전기장이나 자기장 같은 것도 이거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배울 때 전기력선을 그려보던가 아니면 자기력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개념 자체가. 그리고 이런 유선 자체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유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관 같은 거를 상상을 했을 때, 꼭 관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유선을 이렇게 유선의 흐름을 전체를 이렇게 모아놔서 다음과 같은 이런 관 같은 걸 상상을 했을 때, 바로 이거를 우리가 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말로는 흐름관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유선의 개념도 이해를 했고 유관도 이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유관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어떤 관을 통해서 이 안에서 비압축성 유체,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유체가 흘러간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은, 틀림없이 이쪽은 면적이 넓고 이쪽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이만큼 밀게 되면은 빗금으로 친 이만큼의 유체에 흘러간 양이나 이쪽에서 이만큼 더 먼 거리를 두겠지만 이만큼 양이나 서로 같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질량이나 이쪽에 있는 질량이나 그 유체의 질량이라고 봤을 때 두 개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밀도에다가 이렇게 부피를 곱한 거예요. 왜 이쪽이 부피가 되는 거냐면, 부피는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에다가 VT, 여기가 1차원이에요. S 이퀄 VT라고 하잖아요. S라고 하는 자체는 이동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S 이퀄 VT에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이 개념 자체는 여기가 1차원이라고 하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식 자체가 여기에 지금은 S라고 하는 게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X를 이렇게 잡으면 X는 V에다가 T를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이 부피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쪽 질량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M1이라고 하고 이쪽을 M2라고 한다면 실제는 이 둘 자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밀려간 유체나 이쪽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빠른 속도로 더 멀리 밀려간 유체나 서로 질량 자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시간 자체는 지금 이렇게 약분이 된 거죠. 이만큼 틈을 여기다 써주고 이쪽도 이만큼 틈을 여기다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유체 자체가 이상적인 유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밀도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도도 이렇게 약분을 하고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거는 면적과 속도에 대한 텀으로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이나 이런 걸 배울 때 또는 뭐 유체역학 같은 거, 지금 물론 유체역학의 기본적인 걸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유체역학을 배울 때도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이런 걸 우리가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적을 뚫고 지나가는 벡터, 그걸 선속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하고 이렇게 똑같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부를 중심으로 이만큼 있을 때 이쪽 값, 면적에다 속도를 구한 값, 그리고 이쪽에다 면적에다 속도를 구한 값 자체는 서로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단면적은 이거겠죠? 그리고 그 단면적을 통과하는 유체의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겠죠? 이 두 개를 곱한 거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림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기 쉽게 여기도 높이도 같게 그리고 단지 단면만 이렇게 다르게 그렸는데 실제 이 관자체를 이렇게 높이차가 나가게 그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쭉 미는 유체의 단면에다가 속도를 곱한 양은 어떤 높이차가 나더라도 거기에서 면적과 속도를 비례를 해서 서로 같다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반의 임의의 점에서도 실제는 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연속방정식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봐요. 이 여기까지 쓰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베르누의 방정식을 풀 때 지금과 같은 조건들이 쓰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베르누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베르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모델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텐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파스칼의 원리를 배울 때 거기에서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구조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때 유압지렛대일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반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그린 바는 면적이 좁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린 바는 면적이 넓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린 관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늘려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 그림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자체를 지금 이렇게 높이차가 나게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유압지렛대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여기에 있는 유체는 이동을 했어요? 그렇지 않죠? 이때는 유체가 정지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쪽에 와서 베르누의 원리라고 하는 걸 다룰 때는 여기에서는 유체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사고실험 모델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유선을 다룰 때하고 똑같아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쪽은 면적이 작고 그리고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이쪽은 면적이 크고 그리고 또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서로 반대로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쪽에다가 힘을 가해서 이렇게 밀게 되면 그러면 틀림없이 만약에 유체를 이만큼에서 이렇게 작은 면적으로 길게 밀게 되면 이쪽에서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유압지렛대를 논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파스칼의 원리에서 유압지렛대를 논할 때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동한 부피나 여기에서 이동한 부피는 서로 이렇게 같게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 가해진 힘을 여기를 F1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가해지는 힘을 여기를 F2로 잡을 거예요. 여기 있는 유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유체의 유관의 일부라고 했을 때 틀림없이 뒤쪽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유체에서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자,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관이 이렇게
조그맣게 면적이 작을 때 이때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관이 넓게 되면 속도 자체는 이렇게 느려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동 길이가 더 멀어요. 그게 델타 x를 썼어요. 이쪽에서는 이동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여기를 델타 x2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갔어요. 그죠?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먼저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봐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지금 한번 직접 한번 해봐요.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파스칼 원리를 배울 때도 여러분들은 시작점과 끝점에서 2를 노했죠. 물론 여기에서는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요만큼 그리고 끝점이라고 하는 요만큼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요만큼 부분은 이 안에 들어있는 요만큼은 서로 공통이에요. 공통.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해봐요. 이것도 시작점과 끝점만을 논하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 여기는 공통으로 들어갔을 테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식을 쓰면 돼요? 2분의 1 mv의 제곱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어떤 값을 쓰면 돼요? mgh 값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리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발점이 됐던 먼저 우리는 1부터 논할 건데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식을 써야 돼요? 1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그 1의 개념을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요식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를 구하고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서 이렇게 갖다라고 놓고 우리는 정리를 해나가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부터 구해보죠. 그러면 1은 조금 전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이라고 하는 W는 F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지금은 스칼라량으로 쓸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힘은 지금 같은 경우에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체력학을 처음 배울 때 F 이퀄 MA에서 힘에 대응되는 양이 유체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유체에서는 압력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압력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력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면적 자체를 A라고 놨으니까 저는 여기를 면적을 A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힘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는 압력에다가 면적 A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 자체를 이제 2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 2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켜줬으면 됐는데 지금은 X축으로만 움직이니까 여기에다가 F에다가 X를 이렇게 곱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압력에다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등호를 해놓고 나서 여기는 압력 P에다가 면적 A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동 경로에 X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식 자체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두고, 그러니까 등호를 중심으로 압력은 그냥 써주고 요 위에 있는 어떤가 면적에다가 이동거리 x라고 하는 거 곱한 값은 이건 뭐로 쓸 수가 있어요? 부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부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꼴은 지금 어떤 형태냐면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논리 이해가 갔죠? 그래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걸 지금 쓸 때 이것처럼 압력에다 부피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한 가지만을 더 고려를 해야 돼요.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입장에서는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가해진 압력, 거기를 P1이라고 할게요. P1에다가 부피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피는 지금 이만큼 부피나 이쪽 부피나 같기 때문에 굳이 1, 2로 구별하지 않고 여기도 V, 여기도 V라고 쓸게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이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는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달라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유체가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바로 앞에 있는 앞쪽에서 반대로 힘을 받겠죠. 그리고 이동 방향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인 거고 이동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9를 붙여줘야 되죠. 바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9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기호 처리를 했을 때 P2에다가 이쪽 압력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논리에서 V를 곱해주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짜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쓰면 돼요? 알짜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더해줬을 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부피는 서로 같기 때문에 부피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시작점, 바로 이 부분과 그리고 끝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일사의 관계를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를 기술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정말 많이 해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해요. 자, 그러면 바로 봐요. 여기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라고 할 때는 2분의 1 mv의 제곱일 테고,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나중점에서 시작점을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기호 자체를 이쪽을 2라고 하는 기호를 붙였고 이쪽을 1이라고 하는 기호를 붙였으니까 우리는 여기 2에서 1 쪽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2분의 1은 상수니까 양쪽 똑같을 테고,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지금 이게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의 질량이나 이 부분의 질량은 서로 같으니까 기호를 같이 써주면 돼요. 문제는 속도는 서로 달라요. 속도는 면적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을 2, 1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써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는 운동에너지도 구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위치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위치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지표면 근처에서 위치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유관과 지구계 사이의 위치에너지는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구 표면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mgh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를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mgh 꼴인데 지금 높이 자체를 y로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y2, y1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도 논리는 똑같아요.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구계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9.8일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조금 전에 이게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밀도 자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 자체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걸로 써줘요. 단지 여기에서 여기 위치만, 여기 고도라고 하는 또는 높이만 이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를 2에서 왼쪽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표현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도 구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식에다가 위에서 구한 1에 대한 텀을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운동에너지에 대한 항을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위치에 대한 항을 다음과 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써주면은 전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한 일반적인 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우리는 목적에 맞게 이 식을 단순하게 논리를 전개를 해서 표현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그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부피, 여기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피하고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천칭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밀도 개념을 이용해서 생각을 할 때 그때 보면은 부피와 질량과 밀도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있었죠. 만약에 질량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밀도에다가 부피를 이렇게 곱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 이꼴 로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로 V 꼴로, 여기도 로 V, 로 V, 로 V 꼴로 바뀌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돼요? 다 같기 때문에 부피 쪽을 다 약분을 해주면 아래식처럼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밀도 자체도 서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밀도값 자체를 서로 다 같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심히 이렇게 내려왔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시작치, 여기 원으로 표현된 초기치 값은 왼쪽으로 다 보내준 거고, 그리고 나중치 값, 나중치를 2라고 썼어요. 2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반대쪽으로 다 넘겨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써주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은 지금 이쪽 위치라고 하는 자체는 이게 실제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잡았는데 여기다 잡아도 상관없고 이쪽에다 잡아도 상관이 없겠죠. 단지 이런 쪽으로 잡았을 때는 UP가 비대칭이라 계산 자체가 복잡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체를 다 없애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여기를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지금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여기까지 유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사고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하고 꼭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이 실험 모델에 의미 부여를 해서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까지 이렇게 한번 유도들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베르누이 방정식을 얻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에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얻으려고 하는 구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에 목적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게 목적이 있었었냐면 어떤 유체가 유선을 통해서 유관을 만들어서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단면적과 높이가 다른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알고 싶었냐면은 압력과 속도 그리고 높이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서 답변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바로 식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그렇죠? 이게 베르니의 원리예요. 베르니의 원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만약에 고도가 높아지면은, 첫 번째 질문, 고도가 높아지면은 압력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쪽 값자체가 일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산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답변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요즘은 취사를 할 수 있는 산이 드물지만 만약에 산 높은 데 가서 취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밥 자체가 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거기에서 취사를 할 때 그 버너에다가 돌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진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먼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정말로 그게 맞나 하는 거를 여기에는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고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값 자체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 자체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 자체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속도가 빨라지면은 압력 자체는 내려갈까요? 아니면은 올라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에 뜨는 원리 자체가 날개 때문에 그래요. 날개 자체가 날개를 극단적으로 그리면 아래쪽은 플랫하다고 보고 위쪽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비행기가 앞으로 이렇게 직진을 해서 가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공기가 두 간대로 갈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의 모양은 한쪽은 아래쪽, 날개 아래쪽으로 지나갈 테고 한쪽은 여기 날개 모양을 돌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유선으로 그렸을 때 유선의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래쪽 날개 밑으로 지나가는 이 속도보다는 여기 날개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쪽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비행기는 실제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비행기는 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뜨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압력이 낮다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압력이 낮고 이쪽에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힘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비행기 날개를,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만약에 높이가 이렇게 같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이게 일정하려면 압력 자체는 낮아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와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고 했던 목적, 다시 말해서 어떤 유선 자체가 이런 유광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을 통해서 움직일 때 여기에서 단면적과 높이가 다른 조건, 그러니까 단면적과 높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일반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압력과 속도, 높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은 낮아져요. 그리고 높이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고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도 낮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 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행기의 양력 문제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야구를 좋아한다면 투수가 야구공을 던졌을 때 회전시켜서 던지게 되면은 커브라고 해서 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베르누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쪽을 베르누이 원리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사고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자체를 먼저 머릿속으로 잘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현상 자체를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된 그림을 법칙이나 원리를 찾아서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값 자체가 나오게 되면은 그 값을, 결과 자체를 다시 실제 모델을 해석을 하면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하는 방법이에요. 또는 공학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거나 산수 문제를 외우거나 뭐 계산기도 두드려가지고 답을 찾거나 이래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실제 현상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법칙이나 원리를 찾고, 그리고 법칙이나 원리를 그 문제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다시 피드백으로 실제 문제에 적용시켜서 꼭 한번 분석하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상상 속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 실험실에서 실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연에 없거나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논하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의 위력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리학은 법칙이나 원리를 써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과거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물리 법칙을 이해를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습들을 하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우주 역사 138억 년 만에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주 역사 138억 년 만에 딱 한 번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에 딱 한 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로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면서 스스로 인생을 멋지게 개척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